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지난주에 이걸 우리가 배운 것 같아요.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자,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진 관계를 무슨 관계로 하죠?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권리를 뭐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죠? 힘이라고 그랬죠? 의무는요? 구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라고 그랬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별이 권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별을 뭐라고요? 권리. 자, 이 갑이라는 자가 봐보세요. 요 별이라는 권리가 갑에게 없었어요. 갑에게 없었는데 이 별이라는 권리가 갑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별이라는 그러면 갑에게 별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이 별이라는 권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권리로 바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것은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 맞죠? 자, 이걸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 갑이 이런 별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이라는 권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와 같이 권리가 발생하는 모습도 있고 권리가 변경되는 모습도 있고 권리가 소멸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권리가 발생되는 모습, 변경되는 모습,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 표현해요? 권리변동. 다시 한번. 자, 권리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의 모습, 권리의 변경의 모습, 권리의 소멸의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권리변동이라고 해요. 한 단어로. 그러면 발생을 변동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변경을 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소멸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와 같이 이 갑에게 봐보세요. 이처럼 권리가 발생을 했어요. 또는 변경을 했어요. 소멸했어요. 자, 갑이 가만히 서 있는데 하늘에서 이 갑에게 별이라는 권리가 떨어져서 이 권리가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안 했겠죠. 그러면 이처럼 이 갑이라는 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을 합니다. 요 소멸을 하게 된 권리 변동을 가져오게 된 어떤 원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이 A라고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열이 펄펄 납니다. 몸에 열이 나요. 자, 여러분이 지금 열이 나면서 콧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몸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요. 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하지는 않겠죠. 어쩔 때 여러분이 몸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죠. 감기에 걸릴 때. 그렇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처럼 요 감기라는 게 원인이 되어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건 맞죠. 그러면 이 감기가 이처럼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게 된 원인 아닙니까? 원인 맞죠? 이걸 감기를 원인으로 해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건 맞죠? 이런 것처럼 이처럼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이런 권리 변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 변동을 가져오게 된 원인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권리 변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지 이 권리 변동에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아셨죠?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갑이 자신의 이 소유인 건물을 1억에 팔고자 하는, 자신의 건물을 얼마에 팔고자 하는, 1억에 팔고자 하는 갑의 생각이 있습니다. 갑은 어떤 생각이 있죠? 1억에 팔고자 하는 갑의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처럼 이 건물을 1억에 팔고자 하는 갑의 생각을 우리 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이걸 의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사. 이걸 의사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자녀분에게 이렇습니다. 너 의사는 뭐야? 너 의사는 뭐지? 라고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 생각은 뭐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처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을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은 어떤 의사가 있죠? 건물을 1억에 팔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건 맞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이렇습니다. 을씨, 내 건물을 1억에 사시오라고 지금 뭐 한 거죠? 표시행위를 합니다. 뭐를 했어요? 표시행위. 이건 표시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을 1억에 사시오라고 표시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이 표시행위에 의해서 뭐가 드러났죠? 자, 보세요. 건물을 1억에 팔고자 하는 갑의 생각, 갑의 의사가 드러난 건 맞죠? 맞죠? 그러면 이 표시행위에 의해서 표시된 의사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표시행위에 의해서 이 표시된 의사를 우리 법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의사표시라는 것은 이처럼 의사가 예비에 표시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자 해요. 그러면 이건 여러분의 의사죠. 여행 간다 라고 예비에 표시했죠. 이게 뭐라고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을 또한 갑의 건물을 1억에 사고자 하는 을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 을의 생각을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의사. 이걸 의사라고 해요. 자, 을이 갑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건물을 1억에 사겠소 라고 표시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의 표시행위에 의해서 요 을의 사고자 하는 을의 의사가 드러난 건 맞죠? 그럼 표시행위에 의해서 표시된 의사가 있네요. 표시행위에서 이 표시된 의사를 방금 전에 뭐라고 불렀죠? 의사표시.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갑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죠?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는 가만히 보니까 요 건물을 1억에 팔고자 하는 거였죠. 갑의 의사표 내용이, 을의 의사표 내용은 이 건물을 1억에 사고자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갑의 의사표 내용과 을의 의사표 내용은 서로 일치한 건 맞죠? 일치했죠? 자, 일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을이 돈 주고 뭔가를 사는 거죠. 그러면 돈 주고 사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매매. 돈 주고 사는 건 뭐라 부른다? 매매. 그러면 둘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서 뭐가? 매매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건 맞죠? 그러면 이제 매매가 언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갑은 파는 사람이 되겠죠?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을은 사는 사람이 됩니다.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 매매의 그러면 결과로서 요 갑이라는 매도인은 이 건물을 을이라는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될 구속을 받게 되겠죠. 반면에 이 갑이라는 매도인은 을이라는 매수인으로부터 요 대금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렇죠? 또한 요 매수인은 이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반면에 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될 구속을 받게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구속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하죠? 의무. 힘을 뭐라고 하죠? 권리. 그럼 이걸 이제 권리, 의무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자, 원래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권리 변경, 권리 소멸의 모습을 권리 변동이라는데 실은 권리 변동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인데 우리가 의무를 생략하고 권리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권리만 가지고 봐볼게요. 자, 그러면 매매의 결과로서 요 갑이란 매도인은 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건 맞죠? 반면에 이 매수인은 이 금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건 맞죠? 맞죠? 그럼 방금 전에 권리의 발생이나 권리의 변경이나 권리의 소멸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권리 발생을 뭐라고 바꿀 수 있죠? 권리 변동이라고 고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권리 변동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네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금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했죠? 권리 변동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해봐요. 만약에 갑이란 자와 을이란 자 사이에 매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을이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일이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매매는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이런 매매처럼 이런 권리 변동의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매매처럼 이런 권리 변동 원인들 우리 법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법률 요건. 그럼 자 봅시다. 자, 여기 법률 요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불러요? 그러면 법률 요건과 권리 변동 관계를 볼게요.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이 원인이라면 이에 관한 그 결과가 뭐예요? 권리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법률 요건과 권리 변동은 원인과 결과라는 건 알겠습니까? 이란 원인 속에서 이란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불러요? 그 결과를 권리 변동. 그럼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권리와 의무, 매매의 결과, 법률권의 결과에 나타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이 권리와 의무를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효과라 불러요. 뭐라 불러요? 그러면 결국 권리 변동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법률 효과. 뭐라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권리 변동과 법률 효과는 동의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은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다시 한번. 권리 변동은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 변동을 법률 효과로 고쳐도 상관없죠. 그럼 법률 효과의 원인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이래 상관없죠. 그러면 지금 이 매매가 이와 같은 권리 변동 가지고 원인이 인한 건 알았죠. 그러면 이 매매가 지금 법률 요건에 해당하죠. 자, 분석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 갑이라는 자가 팔겠다라고 의사표를 한 적이 없었어요. 또는 을이라는 자가 사겠다라고 의사표를 한 적이 없었다면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라는 법률 요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없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의 팔겠다는 의사표시와 요 을의 사겠다는 의사표시는 이처럼 매매라는 이런 법률 요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처럼 갑의 의사표시나 을의 의사표시처럼 이 법률 요건을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있겠죠. 이 요소를 우리가 법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률 사실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사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법률 요건의 요소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 그럼 봐보세요. 우리가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맞죠? 그럼 봐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감기가 어떨 때 감기가 걸릴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감기가 걸릴 수 있겠죠. 바이러스가 침입했어요. 뭐라고요?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직 몸이 허약하게 되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몸이 아주 허약하다는 것은 이런 감이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감기 걸릴 수 있는 요소들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관계도 이렇잖아요. 이런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이런 몸이 아주 허약하게 되면 이런 감기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건 맞죠? 그것처럼 이런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이런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이런 매매와 같은 하나의 법률권을 완성했죠. 완성하게 되면 바로 이런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는 권리 변동이 나타난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 용어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람이 1년에 지금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지금 몸에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더란 말이에요. 왜?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기가 원인이 되어서 열이 나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났던 거죠.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 감기는 어떨 때 걸릴 수 있다?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몸이 아주 허약하게 되면 감이 걸릴 수 있죠. 그러면 바이러스 침입이나 몸이 아주 허약하다는 이런 사실은 이 감이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요소 부분을 법학에서는 뭘 한다? 법률 사실한다라면 이 원인을 뭘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 결과를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 권리 변동은 다르게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보세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한 단어로 뭘 한다? 권리 변동이란다. 이 권리 변동은 달리 뭐라 부른다? 법률 효과라 한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뭘 한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을 뭐라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상관없죠? 법률 요건의 요소를 뭐라 부른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 변동.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죠. 자, 일상생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색함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법률 용어라고 그랬죠. 이 법률 용어를 익혀야 돼요. 그럼 익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 그래야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입에서 내뱉어봐야 됩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입에서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익숙하게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 변동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권리 변동. 그러니까 권리 변동 속에는 권리의 발생의 모습도 있는 거고 변경의 모습도 있는 거고 권리의 소멸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권리 변동을 달리 뭐라 부른다? 법률 효과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 변동을 가져온 원인들이 존재하죠. 이 원인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 한다. 그러면 이 법률 요건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있었죠.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 이 요소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법률 사실이라 한다.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 같은 법률 사실들이 모여서 매매와 같은 하나의 법률권을 완성을 한 거죠. 완성함으로 인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죠. 권리 변동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봐보세요. 권리 변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권리의 발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권리의 변경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죠. 권리의 소멸의 모습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발생을 봐볼게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자에게 어떤 특정의 권리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갑이 권리자가 되겠죠. 갑에게 어떤 특정 권리가 발생했다면 갑이 권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이제 권리자 측면에서 바라보죠. 권리자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 갑에게 권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요 갑이 이 권리를 취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발생을 다르게 뭐라고 쳐주면 돼요? 취득. 뭐라고 쳐줘요? 그러니까 발생이나 취득이나 동의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표현해 볼게요. 발생 요건이란 표현이 있어요. 취득 요건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럼 발생 요건과 취득 요건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발생 요건을 했다가 또 취득 요건을 하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 발생과 취득이 동일한 걸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자, 봐보세요. 요 권리가 소멸을 합니다. 봐보세요. 자, 이처럼 권리가 소멸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갑이라는 권리자 측면에서 봐보세요.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권리자 측면에서 보면 이 권리자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권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권리를 잃어버린 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상실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소멸을 다르게 뭐라고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민법책을 읽어보면 어떤 경우는 소멸한다, 어떤 경우는 상실한다. 자, 이 표현이 두 개 표현이 다 써주고 있어요. 발생한다, 취득한다, 이 표현이 다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생과 취득, 소멸과 상실은 동의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발생은 취득이라고 그랬죠. 소멸은 상실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보세요. 득실이죠. 읽어볼게요. 득실 변경. 그러니까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표현한 방식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발생을 뭐라고 그랬죠? 취득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권리 취득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취득요? 또 뭐가 있냐면 승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181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어요. 181페이지. 자, 이런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지금 권리를 취득한 거죠. 그러면 권리를 어떻게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이라 하며 승계 취득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권리 취득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랑 있다는데 어떻게 권리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이 될까? 이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거예요.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토지라고 합시다. 이게 토지인데요. 요 토지 위에 건물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맨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맨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나지. 그렇지. 나지라고 불러요. 나지라고.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가 뚝딱뚝딱 하고 요 하나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갑이 뭘 신축했죠? 건물을 신축한 거 아니에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란 자가 이 건물을 신축한 자가 요 건물에 대한 하나의 권리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보세요. 소유권 취득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갑이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을이란 사람이 요 갑으로부터 요 건물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죠? 돈 주고 샀다고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와 같이 취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모습을 볼게요. 여기도 지금 소유권은 권리 취득이고 여기도 소유권은 권리 취득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 취득 모습이 하나는 원시 취득이 있고 하나는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갑이란 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도 존재할 수가 없었죠. 근데 갑이 건물의 신축을 통해서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모습 맞죠?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봐보세요.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죠? 타인이라고 하죠. 타인의 어떤 권리를 기초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초한 것이 없죠. 어떤 권리를 기초한 게 없잖아요. 없이 얘처럼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모습 맞죠? 자, 이런 취득을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취득? 요게 원시 취득이에요. 자, 반면에 봐보세요. 지금 을이란 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건 맞죠? 근데 을이 취득한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갑이 가지고 이 소유권을 계승한 모습이죠. 자, 계승을 뒤집으니까 뭐가 되죠? 승계죠. 요게 승계취득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승계취득. 그러면 요 을이란 자는 승계취득 봐보세요. 을이란 자는 갑이라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기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이 을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건 맞죠? 기초 권리 취득했죠. 요걸 승계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취득한 모습이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를 취득했다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다. 자, 이렇게 이해합시다. 저기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토지에 건물을 뚝딱뚝딱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원시 취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저기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승계 취득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저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원룸을 지었어요. 상가 건물을 지었어요. 주택을 지었어요. 자, 전 건물을 신축한 건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이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면 여러분의 저기 존재하는 건물이 있는데 돈 주고 사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취득하면 이걸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 취득하면 원시 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승계 취득 이렇게 구별하게 되는데 구별하겠죠? 그러면 구별한다고 하셨으니까 검증을 한번 해봐야죠. 정말 구별하는 건지. 자, 봅시다. 갑이란 자가 이 건물의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병이란 자가 요 건물의 전세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뭘 취득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전세권이란 권리 취득 맞잖아요. 우리가 권리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병의 전세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럼 병이 자주한 전세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모습 맞죠? 취득했지만 이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모습이겠죠. 그러면 이 병이란 자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했어요? 기초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취득? 무슨 취득? 그렇죠. 이건 승계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 아니라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자, 연습해 볼게요. 여기 물건이 있어요. 이 물건이 주인이 없어요.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는 물건. 뭐라 그래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 뭐라고요? 무주물. 자, 그러면 A란 자가 이게 무주물인데 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를 했어요. 먼저 점유했죠. 먼저 점유하게 되면 요 A가 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럼 무주물 선점에 의한 지금 소유권 취득 모습 맞죠? 맞죠? 지금 권리 취득이죠, 이것도. 그러면 권리 취득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모습 봐보세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일까 승계 취득일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A란 자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어떤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게 있어요, 없어요?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게 없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 취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승계 취득. 그러면 승계란 말을 뒤집으면 계승해서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승계라는 게 있는데, 요 승계가 있는데, 요 승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승계요?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무슨 승계?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승계의 모습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이전적 승계. 또 하나는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승계를 했을 때 이걸 이전적 승계라며 이걸 설정적 승계라는지 이 정도는 또 구별해 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여기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라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계 취득 봐보세요. 승계 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기초한 건 맞죠? 그러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했으니까 승계 취득의 경우는 이전의 권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전의 권리자가 존재하죠. 타인의 권리를 기초했으니까 이전의 권리자가 있겠죠. 자, 이전의 권리자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주. 이전의 권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주. 그러면 요 승계 취득의 경우는 이전의 권리자 전주가 있어요, 없어요? 요 전주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주 개념 설명할게요. 이전의 권리자라는 건 전주라는 건 뭐냐면 바로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 직전의 권리자가 우리 총각이었어요. 총각 맞죠? 그럼 우리 총각의 또 직전의 권리자가 우리 여사님이었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는 전주가 되지만은 저분은 전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란 표현은 바로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건너뛰어버리면 전전주가 돼버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됐어요? 근데 전주 그러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주라고 생각해버려. 법의 세계에서 전주란 표현은 바로 직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전.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럼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계의 모습이 이전적 승계가 있고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가 무엇이며 설정 승계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보세요. 요 갑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이 갑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권이 있겠죠? 이 건물을 저한테 빌려주고 달달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죠. 수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수익권. 자, 이 갑이 이 건물을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걸 처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보세요. 갑이란 자가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건 맞죠? 갑이 지금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요. 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정해보세요. 갑이 그러면 이 건물에 소유권이 없었다면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겠죠. 그렇다면 요 사용수익 처분권이라는 것은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 권리의 내용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권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을이라는 자가 전주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지금 승계 취득한 건 맞죠? 맞죠?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익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권리의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리 내용 가만히 보니까 요 전주의 권리 내용을 지금 승계한 모습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이 있는데 전주의 이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에요,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지금 전부를 승계하는 모습입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요 병이란 자가 이 건물의 갑으로부터 이 전세권을 지금 승계 취득한 건 맞죠? 자,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좌우지간 금은 병이라는 자는 이 건물의 전세권자로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수익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이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팔 수도 있겠죠.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 사용수익권이 권리 내용 아니에요. 그럼 이 권리 내용 가만 보니까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용 중 요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모습 맞죠? 맞죠? 그럼 병이란 자는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요, 일부만을 승계한 모습이에요. 여기는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 맞죠? 맞죠? 그럼 우리가 승계를 보면, 승계체를 보면 전주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모습도 있고 일부만을 승계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럼 이때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면 이걸 이전적 승계를 하는 거고, 이때 전주 권리 내용 전부가 아니 일부만을 승계하면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한 건 맞죠? 맞죠? 그래서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B형은 전주 권리 내용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승계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쩔 때 이전적 승계라고 어쩔 때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이유 이제 아셨죠? 전부를 승계하면 뭐라고요? 일부만을 승계하면, 전부를 승계하면, 일부만을 승계하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구별하겠죠? 정말요? 그래서 검증을 또 해봐야죠. 자 보세요. 이 병이란 자가 여기 저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정이 이제 요 병으로부터 요 전세권을 승계 취득했어요. 그럼 이것도 승계 아닙니까? 계승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요 정에 전세권을 승계 취득했는데 이때 이것은 이전적 승계인가 설정 승계인가 이걸 봐보려고 그래요. 자, 보기 전에 또 우리가 법률 용어 하나 익힙시다. 여기 재산권이 있어요. 우리가 재산권을 이전해 줄 수 있죠. 재산권을 이전하죠. 우리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이처럼 재산권을 이전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도라고 해요. 뭘 한다고요? 양도라는 표현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도. 그러면 자 보세요. 소유권은 재산권이에요, 아니에요? 소유권은 재산권 맞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재산권을 이전한 건 맞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권 양도. 자 보세요. 전세권도 재산권이에요.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 양도. 자, 채권도 재산권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 양도. 그러면 양도란 말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구나? 양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봐봐 이제. 이때 이 정의 전세권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일까 설정 승계일까 한번 봐보세요. 이 정의란 자는 요 전세권을 승계 취득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겠죠. 수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권리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이 권리 내용 봐보세요. 정의 입장에서는 전주가 누구예요? 병입니까 갑입니까? 병이 전주죠. 정의 입장에서는 갑은 전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주란 건 바로 직전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전주의 권리 내용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에요, 일부를 승계한 모습이에요? 전부 일부, 전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의 승계는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봐보세요. 이 병이 전세권을 승계 취득했을 설정적 승계의 모습인데 요 정의라는 자가 전세권을 승계 취득해서 이건 이전적 승계가 돼버리죠. 왜 이렇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병은 전주의 권리 내용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승계한 모습이니까 무슨 승계? 설정적 승계라면 요 정은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했죠. 무슨 승계? 이전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승계의 모습, 이전적 승계다, 설정 승계다. 이것은 전주의 권리 내용은 전부를 승계한 모습이면 무슨 게? 일부면 설정적 승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타인의 권리를 기초함이 없이 권리를 취득하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해서 권리 취득하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구나. 자, 그러면 승계의 모습이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건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전주의 권리 내용을 전부를 승계하면, 일부만을 승계하면 설정적 승계. 자, 보세요.
우리가 물건이란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물건. 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동산과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 뭐가 있냐면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물건에 대한 권리 변동 모습들이 있겠죠. 자, 부동산에 관한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등기부예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건물에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보면 이 건물에 소재지가 있겠죠. 이 건물의 면적이 있겠죠. 이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아니면 슬라브 구조물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표제부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부 제일 앞면 있죠. 앞면에가 그게 나와요. 그게 표제부고요. 그럼 우리가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소유권한 내용들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갑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권리란 건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겠죠.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러면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되겠죠. 그럼 어디다가 기재해놨을까요? 을구에다가 기재해놨겠죠. 전세권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약식으로 지금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다고 할게요.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는데 약식으로 제가 건물에 등기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을구라고 가정할게요. 을구에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전세권 설정 병 전세금 1억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1에 1 전세권 이전 정 약식으로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지금 여러분이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지금 병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죠. 등기란 게 뭐냐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등기. 그러면 지금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기재해 놓은 건 맞죠?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기재해 놨죠? 이걸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 앞으로 지금 무슨 등기가 돼 있죠? 설정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놨죠. 근데 정 앞으로는 무슨 등기 돼 있죠? 이전 등기 돼 있죠. 그럼 왜 병 앞으로는 설정 등기 해놓고 왜 정 앞으로는 이전 등기 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병은 무슨 승계했어요? 그럼 병이란 자는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다고 등기부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은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한 건 맞죠? 그러면 설정적 승계했다고 등기부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고 설정 등기라는 거고 요 정이란 자는 이전적 승계한 건 맞죠? 이전적 승계했으니까 등기부에다 이전적 승계했다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설정 또는 이전이라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의미하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게 의미가 있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걸 아는 수험생들이 100명에서 1명이 있어요. 100명에서 1명이 있어요. 등기부에 왜 설정이나 써놓고 왜 이전에 써놓은지를 이걸 아는 수험생들, 중개사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합격하는 사람들이 100명에서 1명이 있을 뚱말뚱이에요. 몰라요, 다. 그냥 저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저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병 앞으로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해놓고 왜 정 앞으로는 이전 등기 해놨냐면 병이란 자는 이 전세권을 설정적 승계했기 때문에 설정 등기를 하는 거고 설정적 승계했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정이란 자는 전세권을 이전적 승계했죠. 그러면 이전적 승계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을 앞으로는 각구에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은 무슨 승계했어요? 이전적 승계했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했다고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건물 아파트를 사셨어요. 사셨어?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을 이전적 승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무슨 등기 하든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 아, 왜 이제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했다면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하고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된 공부예요. 아니 공부를 했다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뭘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근데 배웠다는데 몰라. 그럼 뭘 배웠는지를 그래요. 뭘 배웠는지. 그럼 이제 이건 시험과 관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최소한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요. 등기부 한 장을 딱 줘줬죠. 등기부 한 장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 그 법률관계 어떻게 모습이 이런 권리 변동이 나타나는 다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등기부 하나 딱 주면. 그런데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수험생들이, 합격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수험생들이 없어요. 그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정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합격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시험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 건 목표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1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면 대체 무엇을 공부했냐는 거예요. 맞죠? 무엇을 공부했을까? 그러니까 공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험을 위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제 수강생분들은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더 나가서 저에게 배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등기부에 왜 설정 등기를 해놓고 왜 이전 등기를 해놓는 그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설정적 승계했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설정 등기 하는 거고, 이전적 승계했다고 알려줘야 되니까 이전 등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원시취득이 무엇인지, 승계취득이 무엇인지, 이전적 승계가 뭔지, 설정 승계가 뭔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죠? 자, 그러면 이제 18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법률행위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법률행위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